네, 18페이지의 사회적 기본권 항목인데요. 그 위에 나오는 네 가지가 사회보장 수급권 내지는 사회보장권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특별히 모르셔도 되고, 두 번째 단락에 사회부조 있죠. 다른 말로 이제 공적 부조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재산권 개념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제 판례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원용되고요. 그 다음 이제 건너뛰어서 적정임금, 최저임금 제도로 갑니다. 헌법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32조 1항에 명문 규정이 있고 헌정사도 차이가 나죠. 적정임금은 도안비자금 502인데 최저임금은 현행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구분이 필요합니다. 적정 수준의 임금은 수준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조항. 근데 최저임금은 수준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 의무조항입니다.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법률 위임이 붙어 있어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요거를 우리 판례 또 뭐라고 했죠? 법률이 정하여야 구체화되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 권리로서 다루기는 어렵다. 그런 청구권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문 체계를 잘 아셔야 되고, 그다음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 개념 32조 6항에 가면 국가유공자 등 우선 취업권 조항이 있습니다. 32조 6항 우선 취업권 조항. 이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훈이 예정되기 때문에 원칙으로 헌법은 평등을 원칙을 추구하지만 예외적으로 평등의 이제 예외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차별을 베풀어라. 그래서 평등 원칙의 예외 조항인데, 그러다 보니 이 예외 조항을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우리 판례는 예외는 엄격하죠. 그 결과 국가유공자 본인, 상위군경 본인, 전몰군경의 유가족 이들에게만 적용되고 국가유공자나 상위군경의 유가족 등 본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확장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엄격하게 해석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전몰군경의 의미에 집중됩니다. 전몰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밑에 써져 있지만 전장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몰이 돌아가셨다는 뜻이거든요. 사망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에게 보호를 못 베푸니까 가족에게 확장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앞에 있는 두 가지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죽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 국한된다라는 게 현재 해석론입니다. 다음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근로삼권이죠. 헌법 33조에 근로삼권이 명시되고 있는데, 이때 특히 이제 그 규율 체계들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 가지 체크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공무원의 근로삼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제 제한적인데, 공무원을 근로자로 전제하는 조항입니다. 이런 조항이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명시한 조항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조문 문제 대상이 되고요. 33조 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주요 방위 산업체, 그 바로 밑에 나오죠. 방위 산업체 개념인데, 주요 방위 산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 행동권 항목에 한정해서 아예 금지까지 가도록 금지 가능성을 예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방위 산업체 제문집 한번 써볼까요? 33조 3항에서 주요 방위 산업체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금지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지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시험 대상이에요. 시험에 이미 나왔죠. 헌법 이수제. 그래서 단체 행동권을 뭐 단체 교섭권, 단결권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안 되고 일반 방위 산업체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주 주요 방위 산업체. 그래서 국방에 직결되는 어떤 산업과 관련되는 이런 영역에서의 단체 행동, 쟁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국방의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국민의 기본적 의무는 됐습니다. 자, 이제 통치 구조로 가세요. 통치 구조에도 이제 총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1장 구성 원리가 총론인데, 자, 여기 이제 대의제, 권력 분립, 정부 형태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의미 구분을 하는 부분인데요. 다 연결되어 있는 하부 원리들입니다. 대의제가 가장 최상위의 원리고 통치의 원리고, 그 이제 하부 원리들이 권력 분립, 정부 형태입니다. 권력 분립은 대의제부터 먼저 보죠. 대의제란 대표를 통해서 의논한다 이 뜻입니다. 국정을 의논한다. 대표를 통해. 이 말이 대표를 통한다라는 말이 자유임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는 대표가 자유롭게 국민으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국정을 의논하는 것이지, 대표로 선출된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의 구속력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이 대의제에 반대되는 말이 이제 직접제죠. 직접민주제 혹은 이제 직접제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도 국민에게 구속을 받는, 그래서 뭐 인민소환, 국민소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국민 파면제도가 있는 이런 나라들을 이제 직접제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의제 국가입니다. 국민 파면제도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의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비교법적인 이제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형태인데, 그 일단 이제 권력 분립을 먼저 보세요. 권력 분립은 대의제의 필수 요소입니다. 대의제 필수 요소. 직접제에서는 임의 요소예요. 왜? 국민들이 직접 공직자를 파면시킬 수 있는 권능을 계속 보유하기 때문에 이런 권력을 객관적으로 분립시키고 이런 장치들을 뭐 굳이 반드시 두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두어야만 되는 건 아닌데, 대의제는 자유임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는 국민으로부터 구속을 원칙으로 임기 중에 안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한 남용의 위험성이 커요. 그래서 자유임의 통제를 위해서 권력 분립이 필수 요소입니다. 대의제 필수 요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의제의 하부 원리입니다. 권력 분립 원리는. 그리고 이 권력 분립의 구체적인 구현 형태가 정부 형태입니다. 마지막 권력 분립의 구현, 유형. 예, 그래서 미국, 영국, 뭐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권력 분립을 그 나라 국민들의 공동체 이제 인식에 따라서 운영하는 형태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대응시켜 보는 이런 이제 논의 체계가 정부 형태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국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형태란 말은 주로 이제 정부 구성의 이제 의미와 관련해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의 의미들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 구성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의미들이 좀 구분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 형태론이라고 하고요. 이제 강론입니다. 국회부터 이제 보는데 최고의 대표기관이죠. 입법권을 행사하고요. 첫 번째 단락. 법을 정립한다는 뜻입니다. 대표로 이제 법률. 그 다음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건 다 알죠. 상권분립의 기본 체계고 그냥 정족수라는 용어로 가보세요. 정족수. 자, 이는 다수인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의사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 수를 말한다. 어떤 합의 도출을 위한 혹은 회의 진행을 위한 회의 개최 요구를 위한 최소한의 구성원 수를 얘기하는데요. 다 다르죠, 그죠?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렇게만 이제 써놨지만 하나 더 있죠. 개회 요구정족수, 그죠? 요구정족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요 세 가지를 이제 발전적인 단계로서 순서대로 숙지를 하시고 정족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의사정족수 내지는 개의정족수 보세요. 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 개최를 위한 정족수인데 요거는 이제 요구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실제 개최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제 원만한 개최를 위해서 요구되는 정족수인데 제목 옆에 한번 써볼게요. 헌법 불명시. 우리 헌법에는 의사정족수 규정은 없습니다. 의결정족수 규정만 있어요. 물론 개회 요구 정족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의사정족수만큼은 헌법에는 없고 국회법 이하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헌법 전문 문제로서 출제되고 있어요. 자, 다음 의결정족수는 49조 등에 가면은 이제 일반 의결정족수와 특별 의결정족수가 이제 막 산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족수는 제적 과반수의 추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 이거고 특별 정족수는 쟁점별로 주제별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뭐 탄핵 소추 정족수 이런 거 중요한 제도가 나오면 그 이제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고 어떤 책에는 뭐 도표로 짜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있지만 그걸 통으로 외울 수가 없어요. 그걸 외우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딱 중요한 제도별로 뭐 해임 건의 정족수 이런 거 몇 개 안 돼요. 그런 것만 좀 외워주시면 되고 우리 문제에서도 봤듯이 뭐 자기심사의 무자격 결정이나 징계 제명 결정 이런 이제 중요한 것들만 좀 축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재적의원수, 법정의원정수 개념 빨리 스킵해 보죠. 재적의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법정의원수는 법으로 정해진 현재로 공소에 따르면 300명의 의원, 국회의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재적의원수는 이제 고런된 수나 이런 것들을 빼고 실제 활동하는 의원수를 얘기합니다. 재적의원수. 자, 그다음에 밑에 이제 과반수 2분의 1 이상 개념도 다릅니다. 과반이란 말은 초과반수라는 뜻이에요. 즉 2분의 1을 넘는 수를 말해요. 넘는 수. 근데 2분의 1 이상이라는 개념은 2분의 1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2분의 1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개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반수 2분의 1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의결, 심의, 자문, 의결기구, 심의기구, 자문기구. 자, 이것들의 차이인데요. 의결은 자 줄임말입니다.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권이 주어져 있는 조직을 의결기구라고 해요.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 줄여서 의결.
그래서 종국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는 이런 이제 조직을 얘기해요. 대표로 국회 이런 합의체가 의결기구죠. 자, 이제 심의기구, 국무회의 이런 데가 이제 심의기구인데 뭐 국무회의의 의결이다 이런 용어들을 편하게 씁니다. 의결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우리 헌법상 심의기구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뭐 편하게는 의결이라는 용어들을 혼용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봤을 때는 심의기구예요. 심의는 어떤 말의 준말인가 하면 심사하고 토의함의 준말이에요. 심사하고 토의함, 심의. 그러니까 그 결과를 종국적으로 확정짓는다 이런 내용까지 안 담고 있죠. 그래서 종국적인 결정권은 없는 기구예요. 그다음 자문은 말 그대로 권고 내지 조언 기구예요. 그래서 심의기구보다도 더 못합니다. 예, 그 효력이. 그다음에 미결, 가결, 부결 개념 나오는데 일단 미결은 표결 불성립의 개념이에요. 표결 불성립을 미결, 절차가 아예 없다. 이런 뜻이고. 가결은 이제 가결 부결은 표결 절차가 성립이 됐지만 존재하지만 가결 찬성된 거죠. 통과된 걸 말하고 부결 통과되지 못한 걸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이 미결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데 미결 제목 위에 써보세요. 우리 헌재 판례 법정 의견은 미결 개념을 부정합니다. 미결 개념 헌재 부정. 이게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가 있죠. 네, 그때 국회법상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결된 안건 같은 것들은 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미결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가가 문제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헌재가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헌재는 가결 아니면 부결이라는 개념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독임제와 합의제, 홀로 독자와 여러 사람의 합의, 의사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는데 독임제 관청, 합의제 관청. 대표적으로 대통령 같은 경우가 독임제 관청이죠. 그리고 이제 합의제가 대표적으로 뭐 국회나 감사원이나 이런 여러 위원이나 이제 의원들로 구성되는 것들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법률 등의 공포권, 공포 내지는 공포권이라는 개념은 자 제목 그쳤습니다. 물론 밑에 내용이 있죠. 대외적 법규범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양면규범의 대외적 규범을 양면규범이라고 해요. 양면규범. 대표로 법률이에요. 법률은 국가기관만 구속하는 게 아니라 국민까지도 구속하는, 즉 국가 내부만 구속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구속하는 이런 양면적 구속력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양면규범이라고 해요. 대부분이 양면규범이에요. 그런데 일면규범인 경우가 있죠. 예산. 이거는 국가재정만 구속하죠. 국가기관만 구속하지 국민을 구속하지 않아요. 즉 가계재정을 구속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면만 구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다 보니 이 공포라는 게 왜 이제 효력 발생 조건으로 양면규범에서 요구되냐면 국민까지 구속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했을 때야 비로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공포라는 이제 개념이 성립되거든요. 국민에게 알려주는 절차 이게 효력의 요건이에요. 그러나 일면규범에서는 국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이제 행정적인 공고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그 예산에서는 공포라는 개념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예산 성립에서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조세는 59조의 뭐 조세법률주의 이런 것들을 대표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예산 결산으로 갑니다. 예산은 54조에 규정되어 있고 결산은 99조에 근거조항이 있는데 개념은 첫 줄 중간 보세요. 예산은 세입 세출의 예정 준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산은 그 바로 밑에 예산의 집행 실적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말고 예산은 그 예자가 미리 예자예요. 그죠? 미리 이제 뭐 어떤 걸 뭐 산정해 놓는다 이런 의미고 결산은 총결 결과를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총결적 결과를 제시하는 거고 예산은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국회가 이제 예산 심의권자인데요. 사전 감독 절차입니다. 사전 감독. 국가 재정 사전 감독. 사전 통제. 국가 재정의 사전 통제. 그다음에 이제 결산은 이것도 이제 국회가 결산 심사권을 가지는데 반대입니다. 국가 재정의 사전 통제입니다. 국가 재정의 사전 감독과 사후 통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탄핵제도 65조에 있고요. 최근에 이제 탄핵제도 관련된 판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판례입니다. 대부분 판례고 이제 관련 조문들도 또 절차 조문들도 중요해서 나중에 이제 면밀한 정리가 필요한데 탄핵 제도는 이제 일단 레이아웃 하나 세워놓죠. 65조에 따르면 자 고위 공직자 직무 비위에 대한 징계벌 절차입니다. 자,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고 이 항목별로 이제 그 해석례들, 관련 조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엮어낼 수 있어야 돼요. 고위공직자 되면 모든 공직자가 아니죠. 예, 그래서 헌법에 정해진 것과 법률로 위임된 것들을 좀 더 정리법을 가지고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직무비위라는 말은 이제 비위라는 표현은 위법성을 표현한 겁니다. 비위, 위법성. 그래서 직무 관련성과 위법성 두 가지가 요청된다. 예,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그 직무 관련성이 이제 범주 같은 걸 파악할 때 해석론이 나오죠. 그다음에 징계벌인데 이거 효과가 가장 강력한 파면 조치를 예정하죠. 예. 그래서 그 효과와 결부되는 조문 사항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다음 탄핵 소추는 이제 제기, 탄핵을 이제 문제 삼는 걸 얘기하고요. 국회가 가지죠. 국회의 탄핵 소추권. 자, 다음으로 가죠. 소추라는 용어는 그 소제기라는 말의 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형사소추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형사 분야하고 고위공직자 탄핵제도 이런 데서 이제 소추라는 용어를 좀 다른 절차들하고 좀 구분을 해서 쓸 뿐이지 결국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 공적 기관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다음 국정감사 조사권으로 갑니다. 자, 헌법 61조에 명시되고 있고요. 국정감사는 제목에다 써보죠. 포괄적 국정통제권입니다. 포괄적인 국정통제권. 그래서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감독을 하는 것인데 국정조사권은 한정적 국정통제권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그 문제 지금 심의 대상인 안건과 의안과 관련한 어떤 필요한 조사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한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특정 현안으로 대상이 한정되는 이런 의미가 이제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 통제 요소가 달라요. 국정 전반을 들쑤시는 이런 것들은 권력 분립의 위배 요소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절차 요건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법에 아주 엄밀하게 정해집니다. 자, 그러나 딱 의안 심의와 필요한 만큼 한정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의회 활동의 본연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통제 요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회의 의결로서 다 정합니다. 기간도 대상도 다 본회의 의결로서 정하고 법으로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한 규제를 하는 것들이 잘 없어요. 네, 그런 이제 차이점을 나중에 포괄성과 한정성의 의미에서 위험성의 큰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해임건의 제도. 이는 탄핵 제도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는데 뭐 그 건의욕 그 정족수 그죠? 탄핵 소추 정족수, 건의 정족수 이런 것들도 구분하셔야 되고 탄핵 소추는 파면이라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예정하고 있지만은 해임 건의는 효과 규정이 없습니다. 건의할 수 있다고만 돼 있거든요, 헌법에. 근데 이게 우리 헌정사가 옛날에 보면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결의권을 가지는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 헌정사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결의권을 개정을 해서 건의권으로 바꿨다. 이 말이 결국은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다르다. 결국 단순한 건의에 불과해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네, 대통령은 구속받지 않는다. 이런 결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임 건의의 주체가 두 군데 있죠. 63조에서 국회가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해임 건의할 수 있어요. 다음 87조에 가면 국무총리도 자신의 책임관계 하에서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 주체다. 이걸 아셔야 되고 다음 이제 자격심사 징계 어제 했죠. 헌법 제64조에 명시된 내용인데 자격심사 제도는 적격성 통제 장치, 적격성 통제. 징계는 의무 위반성 통제 장치, 의무 위반성 통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헌법에 직접 명시된 의무사항과 하위법에서 존재하는 것들 이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시험에 청구이직, 청구이직 이런 것들이 헌법상 의무라고 했죠. 그에 반하면 이제 징계 절차가 가동될 수 있고 거기서 가장 강력한 수위가 또 제명입니다. 징계, 제명, 자격심사의 무자격 결정 요 두 가지는 공의 의원직 상실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정족수가 아주 높은 제적 3분의 2다 이런 것들을 봤죠. 자, 그 다음에 아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인데요. 44조에 불체포 특권이 있고 45조에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이 특권 두 가지는 다 이제 국회의 기능 보장을 위해서 의원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들인데 어떤 이제 국면을 나눠 가냐면 자, 불체포 특권은 인신 탄압 방지책이에요. 인신 탄압 방지. 네, 그래서 함부로 의원들을 자꾸 연금하고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들 연금하고 가두고 이래가지고 표결에 참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인신 탄압 방지책.
자, 근데 면책특권은 그 구성 내용이 뭐냐면 토론활동 보장책입니다. 예,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활동인 대화와 타협의 토론활동, 예, 이런 것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자꾸 주저되고 이러면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비밀을 파헤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하는 순간 당신 끌려갑니다. 처벌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돼 버리면은 예, 제대로 이제 공론화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책을 시켜주면서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대책이 토론활동의 보장, 면책특권이고요. 그 구성 내용들이 나중에 좀 외워져야 되는데 치마 보십시오. 불체포 특권은 44조 불체포 특권은 자,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현행범을 제외하고 예, 국회의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도록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45조 이제 면책특권은 나중에 이제 다 면밀하게 하실 것들이에요.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이게 문제 나왔죠 어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면책된다. 예, 이런 내용이 국무외면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요거는 국회 동의 없이입니다. 예,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동의 없이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나중에 조문을 보시면 돼요. 헌법 조문 보시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죠. 헌법 84조에 가면 대통령의 특권이 있다고 했어요.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자, 그것도 보면 내란이나 외환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 그걸 합쳐서 환란죄라고 합니다. 혹은 뭐 외환의 환, 내란의 난을 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환란을 범한 경우가 아닌 한 재직 중 소추당하지 않습니다. 소추 금지. 기소되지 않아요. 자, 이걸 이제 외우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이런 경과를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현명한 국회가 국무를 외면한 자들을 환란 명목으로 재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요 레이아웃이 있으면은 책이 쉽게 보여요. 항목들이 보이는데 레이아웃이 없으면 책이 막 해석론들이 널브러져가지고 그 채집이 안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잘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통령 파트로 갑니다. 정부입니다. 첫째 이제 국가원수 행정 수반이 나오는데 헌법 제 66조 1항 그리고 4항에서 국가원수 수반을 명시하고 있는데, 원수라는 용어하고 수반이라는 용어는 동의어예요. 예, 다 으뜸이란 뜻을 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두머리다 이런 걸 담고 있고. 자, 그다음에 권한대행, 요 부대원 총원에서 이미 정리했죠. 문제 해설할 때. 그래서 국무총리 권한대행, 부대원, 부총리, 그다음에 대통령 지명, 그다음에 법정 서열에 따른 국무위원.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총리단, 그다음에 총리와 부총리죠. 총리단, 그다음에 법정 서열에 따른 위원, 총원. 그래서 부대원, 총원 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이제 유고, 권리, 사고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사전적으로 유고라는 개념이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권리와 사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는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고, 사고는 재직 중이나 현직을 지금 구체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 얘기하고, 우리 어제 문제 중에서는 그 통진당 사례에서 나왔던 쟁점 중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결정이 타당하냐 마냐 이런 것들 봤었는데, 해외 순방을 우리 판례가 사고 사유로 봤었어요. 그래서 정당하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자, 다음 오른쪽에 형사부수처 특권은 국가 원수의 기능 유지를 위한 특권입니다. 수장의 기능 유지를 위한 특권, 이런 의미고, 여기서 정리했어요. 환란 제소. 레이아웃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내란 외환은 그냥 밑에 한번 읽어보시는데, 내부적 환란을 야기하면 내란이고요. 이제 국외에서 이제 환란을 들여오면, 도입하면, 국외의 환란을 도입하면 외환입니다. 쉽게 하면 일본의 외구들을 들여와서 지금 우리 그 조선에서 뭐 지금 쿠데타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 이제 내란도 되고 외환도 되는데, 어쨌든 외부에서부터 이제 어떤 환란적 요소를 도입하게 되면 그걸 외환이라고 해요. 자, 다음 국가 긴급권. 헌법 76조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76조에 가면은
그 두 칸 건너뛰면 나오죠. 예, 긴급 명령과 긴급 재정경제 처분 명령 요 두 가지가 76조에 있고 77조에 가면 이제 계엄 선포권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계엄. 그 전에 그 위에 중간에 끼어 있는 합헌적 긴급권과 초헌법적 긴급권의 개념을 구분하죠. 우리 헌재가 쓰는 표현인데요. 이게 유신헌법의 전주곡이라고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국가보위 특조법이 있어요. 국가보위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신헌법으로 넘어가기 위한 독재법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헌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어떤 그 포괄적인 어떤 그 비상대권을 하위법인 법률을 통해서 부여하는 근거 지우는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헌법에 없는 긴급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 없는 그게 다른 말로 초헌법적 이런 뜻입니다. 헌법을 초월한. 헌법전에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이제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됐었는데 우리 판례가 부정합니다. 초헌법적 긴급권은 인정될 수 없다. 왜? 긴급권의 행사 효과가 국민의 관점에서 워낙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남용의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합헌적 긴급권, 즉 헌법에 명시된 것들이 밑에 긴급명령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데 크게 보자면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기재 처분은 요 왼쪽에 두 가지를 묶어보세요. 두 가지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기재 처분은 공의 긴급입법 내지는 긴급재정권 행사입니다. 긴급입법권 내지는 긴급재정권. 자, 급하기 때문에 입법이나 재정을 대통령이 담당한다 이런 뜻인데요. 일종의 성결처우예요. 성결처우권. 그럼 이건 뭡니까? 원래 담당자가 있는데 급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처리해놓고 나중에 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성결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제 입법권은 국회 거예요, 그죠? 헌법상 근원적인 입법권은 국회가 가집니다. 근원적인 재정권 누가 가지죠? 또 국회예요. 예산, 결산, 통제권, 조세도 법률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국회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해서 원래 국회가 할 일을 대신 행사하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다만 이제 하나 이제 또 따질 게 있는데 긴급 재정경제 처분과 명령. 자, 용어로 들어가서 두 개를 나누세요. 긴급 재정경제 처분은 그냥 긴급 행정처분이에요. 또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긴급 재정경제 명령은 실질적 법률의 의미를 가져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적 효력. 이런 구분이 왜 있느냐 하면 헌법에 명시되고 있어요. 위에 나오는 그 긴급 명령하고 아래 나오는 긴급 재정경제 명령. 이 명령이란 말로 끝나는 두 가지는 우리 헌법에 긴급하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식은 법률의 형식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로 취급받고 위헌 법률 심판이나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긴급 재정경제 처분은 앞에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이라는 그 수식어가 없어요. 헌법전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긴급한 행정처분, 재정 관련 행정처분이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법규범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엄 내려가죠. 계엄은 제목 옆에 군정통치권이라고 써보죠. 군정통치권. 군을 운용하는 정책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가능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국가 원수죠. 그러면서 보면 대통령이 국군을 통할 관할하는 주체인데 이거는 대통령 자신의 고유권한 행사예요. 자, 괄호에서 고유권한 행사라고 써볼까요? 이거는 원래 통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가지는 것인데 워낙 이제 그 자의가 발동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 요소들이 달려 있을 뿐이지 원래 국회 거를 대신 행사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절차가 차이 납니다. 자, 다음 계엄의 종류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차이는 비상계엄은 극도 교란 상황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경비계엄은 그 아래줄 뒤에 두 줄 뒤에 단순 교란 상황을 요건으로 해요. 그래서 요건 상황이 극도 교란이냐 단순 교란이냐 차이만 있지 결국 이제 병력의 동원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매한가지고요. 다음 이제 밑에 국군 통수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통수라는 용어 자체가 뭐 통할하여 거느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통할하여 다스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군에 관해서 이제 보세요. 아래 첫 줄 보십시오. 군정과 군령의 의미가 이제 구분되는데 군정이란 말은 쉽게 가면 그 아래 나오죠. 양병작용이에요. 양병작용.
병을 양성하는 인사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군령이라는 말은 부리는 겁니다. 부리는 거. 이제 그렇게 양성된 것들을 실제 부리는 것들. 그래서 군통솔작용이라고 해요. 아래줄 뒤에.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기관별로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다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걸 다른 말로 병정통합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정책은 한 곳에 통합된다. 한 곳으로 다 밀어버린다. 이게 이제 국군통수권, 군정군령 일원주의, 병정통합주의 이 세 가지가 다 동의어예요. 국군통수, 군정군령 일원주의, 통합, 이런 말들이 다 동의라는 거예요. 병정통합주의, 이런 게 같은 말인데 이게 군국주의 방지책이에요. 군국주의. 예전에 그 2차 대전 당시 일본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그 뭐 천황이니 이런 이제 존재들과 또 밑에 이제 군장성이나 이런 장관회의나 이런 이제 기구들이 따로 조직을 따로 갖고 있는 실권을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보면 군정권, 군령권 같은 것들이 구분된단 말이에요. 자칫하면은 이 문민 통제를 받지 않는 군령권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대전에 참여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문민 대통령을 통해서 문민을 통해서 규율하겠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문민 통제 실현 취지예요. 통합주의, 문민 통제 실현 취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행정입법. 네, 행정기구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입법권 행사를 얘기하고 대표로 우리 헌법에서 75조의 대통령령, 95조의 총리령, 부령, 재정조항들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넓게 보면 이제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이런 것도 넓어내면 이제 행정입법이 될 수 있고. 자, 이제 사면으로 갑니다. 사면. 용서할 사자에 면할 면자. 이미 어떤 그 범죄자로서의 판단을 받았지만 용서해 주는데 그게 사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력 분립의 위의 소지가 크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권한 행사인데 사회 대통합 수단입니다. 사회 대통합 수단으로서 예전은 궁주주권 시절에서부터 유리하는 것들이 지금 주로 이제 대통령제 국가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유지되고 있죠. 국가 대통합 수단이다. 주로 보면은 그 정치적인 반대파들을 좀 봐주면서 이렇게 마음을 사서 수용하는 이런 사회 대통합의 요소로서 정당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주로 양심수 방면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면이 79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서제도. 그 부자가 버금 부자죠. 버금이란 말이 이제 으뜸 다음이란 뜻입니다. 다음 부. 그래서 뭐 부총리 할 때도 이 부자를 쓰죠. 다음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서자가 이제 서명한다 할 때 쓰죠. 즉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은 모든 국법 행위를 다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이게 이제 부서제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제 국법 행위 문서주의를 명시하고 있고요. 국정문서주의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통령의 모든 국정행위는 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그 다음으로 국무총리와 관계된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서명한다. 부서. 요거는 대통령의 전단을 방지하고 보좌기관들의 책임 소재를 확보한다. 이런 이제 좋은 의미들을 갖고 있고 영국의 이제 의원 내각제 전통이라고 이해합니다. 쉽게 가면 영국에서 의회에서 내각을 뽑아서 보냈잖아요. 그들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 감독하는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서 부서 제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에 서명이 남아 있고 뭐 이러면은 제대로 보좌하고 통제했네, 합의를 거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정할 수 있는 정당성 근거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행정부 쪽으로 갑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86조, 87조에 나눠져서 규정되고 있고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 구성원이라는 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되죠. 대통령이 의장이고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 중에서 나중에 보면 행정각부 장관을 뽑아요. 그런 이제 그 포함 관계, 다이어그램을 형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간에 이제 정부위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헌법에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국회에 대정부 출석 요구 질문권에 할 때 정부위원이 나와요. 그래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출석해서 발언하거나 요구하면 답변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정부위원은 그 국무위원 바로 밑에 있는 급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무위원 바로 밑에 뭐 차장, 부장 이런 계급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행정각부 나오는데 자, 이거는 94조, 95조, 96조의 근거조항들이 있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연계하는데 특히 안기부 사건이나 이런 데서 해석론에 이 조문들이 등장하거든요. 뭐 그런 설명들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 여백이 한번 써보죠. 94조에 자, 3개 쓸 겁니다.
자, 행정각부 장관이 되려면 국무위원 자격이 있어요. 국무위원 중에서 뽑아요. 그래서 각부 장관 국무위원 자격 요건. 예, 요걸 이제 명시했고. 그다음에 95조가 총리령 불령 근거 조항이죠. 불령 발포권. 다음 96조가 기타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이제 위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조직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안기부 설치를 대통령 직속기구, 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한 것이 합헌인가 위헌인가 무지됐을 때 우리는 이제가 이제 합헌 판단을 내리는 논거로서 이 종합적인 그 유기적 체계적 해석의 결과들이 동원되거든요.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판례 때 보세요. 이 조문들은 그 별개로서 헌법 조문 문제로서도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요건데요. 요걸 봅니다. 국무위원 중에서 각부 장관을 뽑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면 규사조에 따를 때 국무위원 중에서 각부의 장관을 뽑는다. 이런 관계가 성립됩니다. 자, 요런 문제 나옵니다. 자, 풀어보세요. 국무위원은 모두 행정각부 장관이다. 헌법상 틀립니다. 예. 예, 각부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도 있죠, 그죠? 그림에서 보면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무임소 국무위원이라고요. 무임소, 담당 영역이 없는 무임소의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각부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그는 맞죠, 그죠? 국무위원 중에 뽑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벤 다이어그램을 형성해 놔야 되고, 근데 현행법은 어때요? 현행정부주의법은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고 국무위원 수하고 각부 장관 수가 똑같게 돼 있어요. 현행 정부 법률에서는. 근데 헌법에서는 더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체계가 중에서 뽑으니까.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그 밑에 국무회의 제도 이제 88조, 89조 나오는데 뭐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출제되는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하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제소, 제청으로 하는데 제소는 소제기의 준말입니다. 소제기, 각종 소제기, 소송제기하는 거고, 제청이라는 표현은 소를 청구한다, 심판 청구를 한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격상시킨, 격을 준 부여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 법원이 가지는 이런 거를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 청구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심판 청구권인데 헌재 청구하는 건데 법원하고 헌재가 어때요? 서로 뭐 상하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죠. 독립한 기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격을 부여해주는 이런 의미에서 제청이라는 용어를 좀 구분해서 쓸 뿐이지 결국 심판 청구권이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청구권입니다. 107조에 가면 이제 있고요. 자, 그다음 호선. 호선은 서로 호자에 선출한다 할 때 뽑을 선자를 쓰고 있죠. 상호 간에 선출한다 이런 의미인데 내부자 선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부자 선출. 이게 중요한 이유가 헌법 114조 이하에 가면 중앙선관위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있죠. 이게 오지로 엄청나게 나와요. 다른 독립기관의 장들은 구성 방식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있는데 주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받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데 얘만큼은 내부 호선이에요. 호선이 내부자끼리 안에 내부적으로 그들끼리 뽑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부자 선출. 그래서 이게 독립성을 강화시켜 놓은 이제 체계입니다. 중선위의 독립성 강화. 자, 그다음 이제 법원 파트로 가면 첫째,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서 법관의 신분 보장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주체되는데 단임제, 중임제, 연임제 105조에 나옵니다. 헌법에. 자, 단임제란 한 번만 취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호단자죠. 자, 중임제란 버금중자. 연속적이거나 단속적이거나를 떠나서 하여튼 중복적으로 취임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연속적으로 취임하면 이제 연임이라고 하죠. 단속적으로 취임하면 연임이란 연달아 연이란 표현은 안 쓰지만 이제 중임이란 표현 속에 이제 다 포함되고 그래서 중임이란 표현이 연임보다는 더 넓은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임은 그 밑에 나오듯이 이제 연속적으로 중임할 수 있는 것들을 연임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의미가 구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서 써야 돼요. 자, 다음 내려가서 정년제, 임기제, 종신제. 지금 우리나라는 종신제가 없고요. 지금 정년제하고 임기제만 헌법 105조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자, 첫째, 법관은 임기제입니다. 임기가 이제 차이 나는 이유가
임기제나 정년제는 뭐 넓게 보자면 이제 어떤 의미를, 특히 임기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적 권력 분립 체계예요. 임기제는 특히 임기를 좀 달리하고 막 차등제를 두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죠? 뭐냐면 같이 붙어서 놀아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기 위해서 차등화시키고 막 임기를 또 한정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를 한정하고 혹은 또 달리하고 이런 각종 규율들이 다 시간적 측면에서, 시적 측면에서 권력 분립을 추구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시적 권력 분립.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합헌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년제는 우리 헌법에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해서 제목 위에 씁니다. 법률 위임. 법률 위임. 그래서 직접 정년을 정하지 않았어요. 임기는 직접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정년만큼은 직접 정하지 않아서 이걸 헌법 조문 문제로 묻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뭐 대법관의 정년은 70세다 이런 하면은 정년은 헌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어요. 자, 다음 밑에 재판의 전제성. 헌법 107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 재청권, 그다음에 107조 2항의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보면 다 재판의 전제성이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규범통제의 이제 적법 요건인데 어떤 법률의 위헌의 의심이 이 재판을 그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전제 도구가 됐을 때만 다룰 수 있도록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결국 재판의 전제성이 자, 제목을 한번 써봅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의 속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 자, 구체적 규범 통제의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익을 얘기해요. 실익. 요 두 가지가 키포인트인데요.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매개하지 않고 뭐 사건이 있다, 분쟁 사건이 있단 말이 재판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소재기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에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재판의 성립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법규범을 바로 심사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왜? 다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만 하도록 하거든요. 재판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 사건성 내지는 재판 전제성을 요건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그 실체적인 어떤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만 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자, 실익이라고 했죠. 구체적 규범 통제의 지금 담당권자는 뭐 좀 차이 나지만은 이제 법률이라면 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헌법재판의 이익을 얘기합니다. 소의 이익, 소의 이익. 그래서 재판이라면 모두 소의 이익이라는 이제 일반 요건들이 상정되는데 위헌법률 심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소의 이익의 의미가 요건이.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객관적 심판 이익에 예외를 부여하고 이런 객관 소송의 특징들이 이런 재판 전제성을 해석할 때 도입되는 것들이 이게 소의 이익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자, 다음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자, 규범통제제도 좀 전에 봤듯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위 규범으로 하위 규범을 통제하는 각종 제도를 얘기합니다. 상위 규범으로 하위 규범을 통제하는 각종 제도. 법률로 명령규칙 등을 헌법이나 법률로 명령규칙을 통제하거나 헌법을 통해서 법률을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규범통제제도라고 하고 상하이 우열관계가 성립돼야지만 규범통제제도가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헌재 판례의 또 맥락입니다. 그래서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등가치이기 때문에 헌법조항으로 헌법조항을 심사할 수 없다. 이런 결론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규범통제제도 또 결부되는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심판 유형이 이제 위헌법률 심판, 다음 페이지 뭐 권한쟁의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탄핵재판이나 정당해산 심판 같은 것들은 그 별개 조항에서 별도의 요건들이 직접 명시되고 있어요, 우리 헌법에. 그래서 그 요건 상황을 검토하는 것들이 학습의 주된 내용들인데 그 외 나머지 심판 유형들은 헌법에 요건이 없어요. 없고 111조에 가면은 그나마 있다는 게 107조에 가면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재청권을 가진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111조 1항에 가면은 헌재 관장상 해가지고는 다음 각호를 관장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유형을 나열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규율들이 다 헌재법에 법률에 규정돼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주로 헌법재판론의 어떤 논의들이 집중되는데 밑에 여백이 있죠. 여백 활용해서 지금 이제 판소로서 한번 쭉 유형들 한번 볼 텐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제 기본 강의 풍부한 기본 강의에서도 일반적으로 하기 힘든 것들이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현재 규칙이 하나 있는데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8조에 가면 사건 번호 구성 조항이 있어요. 사건 번호 구성. 조항이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뭘 가지고 구성하라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2013 헌다 1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오죠, 그죠? 현재 판례 번호에 그 사건 번호를 정하는 법칙이 있어요. 자, 첫째 연도 구분, 쓰지 마세요. 연도 구분. 그다음 두 번째 사건 부호, 헌가 헌나 뭐 이런 사건 부호. 그다음에 진행 구분 이 세 가지를 담도록 하는데 이걸 좀 편하게 풀면은 일단 접수 연도, 그다음 사건 부호. 그리고 접수 순번 요 세 가지를 담아요. 그래서 2013 헌다 1 하면 2013년도에 헌다 사건 요게 이제 요 규칙이 또 정해지는데 정당해산 사건이에요. 예. 정당해산 사건으로 부여된 첫 번째 사건 2013 헌다 1 이렇게 이제 처음 접수됐다. 이런 이제 뜻을 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건 보호가 규칙에 또 정해져 있어요. 헌가부터 이제 헌아까지 있는데 헌사, 헌아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헌가부터 헌바까지는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나눠보면 지금 우리 헌법 제 111조 1호에서 지금 현재 관장상으로서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위헌법률 심판. 자, 요게 지금 접수 규칙에 따르면 헌가 사건입니다. 헌가.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의 구성이냐면 제소 사건에 그 적용 법률을 통제하는 제도죠. 아까 봤듯이 규범 통제, 제소 사건 입의 구체적 재판의 전제성을 표현한 겁니다. 제소된 사건과 매개해서 적용 법률, 그에 적용되는 법률에 유연성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재판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장치죠. 자, 두 번째 제2호에 규정된 게 헌나 탄핵 사건이죠. 탄핵. 아까 봤듯이 고위공직자 직무비위 통제 장치입니다. 고위공직자 직무비위를 통제하는 자, 그다음에 3호가 정당해산이죠. 헌다, 정당해산. 자, 요것도 이제 어제 봤는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제 구현으로서 비민주적 정당 이념의 방어 장치다. 이런 것을 봤죠. 비민주적인 정당 이념을 국가 영역에서 통제하는. 자, 그리고 이제 4호가 권한쟁의 사건입니다. 이 순서 같은 것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뭔가를 이제 우리 보자고 하는 것들인데 권한쟁의 심판. 이때 권한은 권리라는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봤죠. 여기 이제 헌라 사건이 주로 이제 국회 날치기 사건이나 이럴 때 보면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되고 있죠. 권한 침해의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권한을 침해하는 공권력 작용을 통제하는 심판 유형이다. 자, 그리고 이제 5호에 가면은 헌법소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배치되고요. 헌법소원 심판. 자, 근데 문제는요. 여기 이제 일단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문제는 자 보세요.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는 없는데 법률 위임 규정이 있어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딴 데는 없거든요. 없는데 얘만 딱 보면 앞에 법률이 정하는. 이게 헌법소원 제도가 좀 예외적인 모습이다. 헌법재판의 일반적인 유형 중에 당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재가 헌법재판을 받을 일반적인 재판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헌법소원의 형태로서 재판을 받아야 될 권리는 인정하지 않죠. 이게 헌법소원 제도는 두지 않는 나라도 워낙 많아요. 헌법재판을 가동하면서도 헌법소원을 두고 있는 나라가 희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 정책에 미뤄놓은 것입니다. 유형을. 그래서 이제 현재법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헌마 사건으로서 이제 권리구제요.
권리구제형 이제 헌법소원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사건, 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권리구제형이 이제 헌마 사건으로 분류되고, 위헌심사형이 헌바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제 헌가부터 헌바까지 나열해봤는데,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이제 그 제도 취지는 요 권한쟁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작용을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기본권 침해의 공권력 작용을 통제하는 장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원래는 위헌법률 심판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재청 신청이 당사자의 재청이 법원을 통해서 이제 배척당했을 때, 그럴 때 그 당사자 어쨌든 그 위헌의 소지나 이런 위험성, 예, 불공정하거나 부적당한 재판의 이제 위험성이 이제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줄여서 위헌소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요가 똑같아요. 위헌법률 심판의 우회적 실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소사건 적용 법률의 우회적 통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제청을 해줬으면 헌가가 될 텐데, 법원이 제청권을 행사 안 하는 바람에 당사자에게 우회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된 제도예요. 우회적인 재판 적정성 도모 장치입니다. 자, 이렇고, 자, 우리 앞에서 규범 통제라는 걸 봤죠. 규범 통제로 볼 수 있는 유형들이 이 안에서 여러 군데 위치하고 있어요. 첫째, 자, 위헌법률 심판. 얘가 본래적 의미의 규범 통제 제도죠. 가장 좁은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좁히고 좁히다 보면은, 개념을 좁히고 좁히다 보면 가장 진정한 의미가 나오겠죠. 그래서 협의의 혹은 본래적 의미의 규범 통제 제도입니다. 본래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헌법소원이나 헌법소원 사건인데 가면은 두 가지가 나눠져요. 헌법소원 사건, 헌마 사건에 가면은 구제형 규범 통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이런 용어는 좀 들어보실 것 같은데 법령 헌법소원이라고 해요. 법령 헌소. 즉 공권력 작용의 이제 개념 속에는, 각종 공권력 작용이라는 넓은 개념 속에는 구체적인 행정 작용도 들어가겠지만은 이제 일반 추상적인 법 정립 작용, 법 규범을 통한 구속 작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대상으로는, 법 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 가능해요.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담당하는 규범 통제해서 이제 구제형 규범 통제라고 합니다. 기본권 침해 주장과 함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헌재법에 가면 하나 추가된 게 부수형 규범 통제라는 게 있어요. 부수형 규범 통제. 이건 뭐냐면 법령 헌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령을 애초에 소송물로 한 게 아니라, 소송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집행작용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헌재가 따져보니까 이러한 집행 자체도 잘못됐지만은 이 근원지인 근거 법률 자체가 내용이 잘못됐다. 그러니 이 집행작용만 무효화시키 버려봤자 앞으로 이 근거법에 따라서 계속 이런 위헌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될 위험이 있다면 그 근거법을 같이 위헌 결정될 수 있는 권능이 헌재법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대상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규범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러면서 부수적 규범 통제라고 하는데, 발본 세권형 장치입니다. 그래서 가지만 쳐낼 것이 아니라 뿌리가 썩어서 나오는 문제라면 뿌리 자체를 걷자,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부수형 통제가 헌재법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 여기에 이제 이것도 이제 위헌법률 심판의 실질을 가지는 거라고 했죠. 제소사건 적용 법률 자체, 규범을 다루죠. 요거는 이제 불복형 규범 통제라고 합니다. 불복형 규범 통제. 그래서 법원의 재청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규범 통제 이제 제도가 크게 세 군데 있어요. 헌가, 헌마, 헌바, 요 세 군데 있다. 요 정도 정리가 이제 오늘 용어 정리 이제 틀 속에 이제 딱 배치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감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각하 결정, 위헌 결정 뭐 이런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한데, 각하 결정은 이제 소송 결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거절, 배척하는 결정이고, 이제 기각이나 이런 것들은 소송 요건을 갖췄는데 면밀히 들여다보니 주장이 이유가 없다. 이랬을 때 이제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터무니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애초에 들여다보지도 않는 것들이 각하고, 일면 타당해서 들여다봤더니, 일면 이제 적법한 주장이어서 들여다봤더니
주장과는 상관이 없다. 있을 때 이제 기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각하하고 기각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 되겠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의미론으로 본다면 위헌 결정과 인용 결정이 같은 의미입니다. 예, 당사자 주장을 받아들인다. 당사자가 주로 이제 위헌을 주장하겠죠, 그죠? 예, 지금 이 공권력 작용이 잘못되었으니 없애주세요. 아, 너무 좋은 법이에요.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의 직업, 일하는 국회법 너무 좋으니까 합헌 결정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잘못됐으니 없애주세요,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인용한다, 수용한다라는 말은 결국 그걸 위헌을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각한다, 물리친다 이런 뜻은 합헌을 판단했다는 뜻이 되고. 예. 근데 여기 이제 위헌 결정, 인용 결정, 혹은 합헌 결정, 기각 결정이 이제 의미면에서는 같은데. 주문 형식이 나눠서 쓰입니다. 어떤 데서는 주문에 위헌이다라고, 어떤 데서는 받아들인다, 이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그 질답의 구조체계 때문이다. 질답 방식의 구조체계. 자, 이걸로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질답 방식. 질문에 응대해서 답변이 이루어진다. 뭐요? 질문이 이제 당사자의 심판 청구 내용이겠죠. 소장에 담겨져 있는 주장 취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답변이 판결문일 거예요. 주문. 그러니까 이제 질문한 게 뭐냐에 따라서 그 답변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공권력 작용이 제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요. 이렇게 주장했으면은 보고서 그러네. 당신 주장 맞다. 예, 그게 이제 인용 결정이에요. 인용. 당신 주장을 받아들이겠다. 이랬는데 어떤 법률이 위헌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오면 따져보고 맞네. 위헌입니다. 아니네, 합헌입니다. 예, 이렇게요. 그래서 주장이 위헌을 적극적으로 법률의 위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위헌, 합헌 이런 이제 답변이 들어가고 공권력 작용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어떤 결과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이제 인용, 기각 이런 것들은 이제 형성됩니다. 그래서 질답 방식의 체계 때문에 지문한 대로 답변해 준다 이런 체계 때문에 형식이 달라질 뿐이지 실질적인 의미는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제 법률이 아니라 헌법 기초법 개념 정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이제 들어가기도 직전에 혹은 이제 모든 헌법 공부의 출발점 직전에서 이미 이제 이런 정리까지 하고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원활한 공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헌법은 그 토대를 잘 닦았을 때 포텐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험은 우리 헌법 공부는 여러분이 그냥 시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고 실무 담당자가 됐을 때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토대가 되는 바탕이 되는 인식 체계들이거든요. 공직자가 합헌적으로 집행을 하고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제 바탕들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잘 모르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헌법적 이념들을 제시하면서 개기지는 마시고 어쨌든 그런 올바른 정책,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형성해 나가는데 일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시험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고 내 평생의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애착을 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한번 열심히 해놓으면은 바로 합격하시면 좋겠지만 뭐 다 우연찮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불합격했더라도 그 다음에도 뭐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자원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탄탄한 준비들을 출발하신 것들을 잘하셨다 칭찬해드리고 싶고 여기다 조금 더 이제 논리적인 것들을 보태서 완벽한 이제 체계들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